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42년 전 1979년 10월 26일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세대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새벽 호외 헤드라인은 박 대통령 유고였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빈부로 편을 가르는 분열 정치, 그리고 온갖 명분으로 돈을 푸는 매표 행위가 자행된 금권 정치,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타락시키는 선동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은 이런 편가르기가 극성을 부리고 서민을 위한다며 매표 행위가 자행될 것이며 포퓰리즘이 판을 흔드는 사상 최악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언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재명은 24일 경선 상대방 이낙연을 만났습니다. 종로 찻집에서입니다. 경선 14일 만입니다. 그런데 24일 또 하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당을 아싸리 파내라며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던 김종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준석은 회동의 명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의드리고 생각이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김종인이 어디 상황이라도 된 겁니까? 그는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고 했는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대위 구성은 후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제안을 할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김종인을 킹메이커라면서 심지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김종인을 보는 시선은 확실히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회한 정객으로 당을 바꿔가며 비례대표를 5차례나 할 정도로 보신에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노회함이 정치를 보는 탁견을 내는 원동력이 되어 망한 정당을 살리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시선입니다. 김종인이 지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고도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김종인을 왜 만났을까요? 지금 대중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서 다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김종인이 있을 곳과는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집값은 폭등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빈부격차는 정말 터무니없게 더 커졌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정부가 돈을 퍼붓고 있지만 세금은 늘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며 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여당 후보의 도덕성이 어쩌니 해도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 25일 발표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난 20일과 23일 이틀 동안 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이 윤석열, 홍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37.5% 대 33.6%, 이재명 대 홍준표는 36.7% 대 34.8%입니다. 두 가상 대결 모두 이재명은 전주보다 지지율이 올랐으며 윤석열, 홍준표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당 주자들이 서로 흠집을 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차선의 선택으로 인식되던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의 헌법 세력, 보수 우파는 다시 한번 패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배임의 단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 비호를 한다 해도 대장동 게이트는 절대 이대로 봉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처절한 내전에서 탄환 대신 투표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야당과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이 특검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180석 이상을 가진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 중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원희룡과 윤석열입니다. 원희룡은 연일 대장동 일타 강사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원희룡의 아내인 강윤영 씨가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한 말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명은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앤 하이드라기보다는 소시오장애의 경향을 보인다. 그 근거로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 태도, 그리고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또 김부선 씨와 연애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윤영 씨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민주당은 의사면허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주장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의사윤리 위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논란은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논란이 커질수록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후보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자로 낙인받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의 사회, 환경적 결핍 요인에 의해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다며 사이코패스와 달리 자신의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면서 계산적이고 치밀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 원희룡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은 검증 대상이라면서 언제든 자신을 고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불을 붙이려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중에 최근 전두환 정권을 옹호했다는 설화를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인지 그는 대장동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3일에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다시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먼저 게이트의 몸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돌려내지 못하면 그 부패의 구더기들은 그들이 권력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성토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다. 그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선 주자가 검찰을 불신하게 된 것은 곧 지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뱀질을 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구하기입니다. 윤석열도 그 점을 성토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대장동 게이트를 정의한 말은 사실 양식 있는 대중이 똑같이 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 설계하고 행동대장 유동규가 실행한 국민재산 약탈 범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이 뻔한 내용을 두고 사건을 죽이려 드는 걸까요?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과 유동규에게서 배임죄 혐의를 빼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를 지키는 사수대가 됐다. 솔직히 에이브램 링컨의 말처럼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공권력을 끼고 민간인 꾼들이 한탕을 하면서 추악한 법조 정관들을 뒷배로 동원한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 감추질 리는 만무합니다. 설령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다가 재판 거래는 이제 감출 수 없는 대법원의 흑역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수천여 군데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부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이 전한 수사팀 검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날 것이다. 빨리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배임죄는 역할 분담까지 조사한 뒤에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언론과 야당은 이정수 중앙지검장부터 법무부 장관 후배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임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10월 3일 수천여 군데 배임과 8여 군데 뇌물수수로 구속됐죠. 그때 영장 담당 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 전 19일간 유동규를 조사할 때 배임 혐의에 관한 조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흐름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피의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의 계좌를 추적하기나 한 걸까요? 배임이든 뇌물이든 계좌 추적은 필수적입니다. 검찰은 유동규에게 계좌 추적 내용을 제시해 캐 묻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임죄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조차 유동규에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왜 유동규에게서 배임죄를 수사하는 것을 포기한 걸까요? 그게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면서도 말입니다. 결국 유동규 공소장에는 배임은 물론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영장기재 범죄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배임죄 적용을 두고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며 후퇴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나마 시장실과 비서실은 세 분이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에 배임죄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검찰이 유동규에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700억 약정 등 뇌물죄만 집중 추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등이 700억 뇌물을 왜 유동규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돈은 당연히 유동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배임을 해준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임은 규모로 보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일개 본부장인 유동규가 단독으로 저지를 성질의 범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언론이 전한 어느 검찰 간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임과 뇌물수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둘 중에 한쪽만 수사했다는 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은 전담 수사팀 검사 20명의 업무 분담까지 살펴봤습니다. 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자금 추적 능력을 인정받아 파견받은 검사들은 곽상도와 유동규를 겨냥한 뇌물수사팀에 투입이 됐고, 배임 수사와 계좌 추적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 검사 등 기존 중앙지검 인력이 주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은 모 부부장 검사는 지휘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가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검찰의 말처럼 배임을 더 엄밀히 조사해 추가 기소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임죄를 수사하지 않으려 한 증거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야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용두 3위로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언론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공모한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이 23일 공개된 유동규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남욱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유동규는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욱 정영학 그리고 위례신도시 때 사업자였던 정재창이 돈을 마련해서 강남 룸사롱에서 유동규에게 3억 5,2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김만배와 남욱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의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남욱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의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를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무진이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고 공모지침서를 작성 공고하게 했으며 정민용을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넣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협약, 주주협약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전부 돌아가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은 누가 쫓아낸 걸까요? 사실 그건 성남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황무성의 강압에 의해 사표를 쓰고 유동규가 직무대리를 한 것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무성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24일 공개가 됐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던 그는 2015년 2월 6일 사장 집무실에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모는 유동규가 아닌 유동규보다 두 번째 실력자 U2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유동규가 U1입니다. U2, 유모는 황무성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황무성은 내가 유동규를 한번 만날게 라며 읍소를 하다가 사직서를 시장한테 갖다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유모는 사직서를 쓰도록 하는 배경으로 정과 유를 거론합니다. 정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며 유는 유동규입니다. 40분간의 대화에서 유동규가 12번 그리고 정진상 8분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지나 다 박살난다는 U2, 유모의 강압에 황무성은 끝내 백기를 듭니다. 이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기 딱 일주일 전이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입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은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해 화천대유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배임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이재명이 2015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민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초기부터 직접 챙겼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정민용은 남욱의 출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대장동 사업 설계의 실무를 총괄한 자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공소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당시 공모지침서는 사업 시행 조건, 사업 신청 자격 등을 정했는데 수익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사업협약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 공모지침서부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민용 등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지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개발한 업자는 3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4단계나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문을 보면 성남시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국민의힘은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체에 과거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던 김모라는 자가 영입되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5년 4월 이재명이 이 용도 변경을 상신한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용도 변경 후 R&D 센터 외에 공동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임대주택 물량은 놀랍게도 기존의 10% 선으로 축소됐습니다. 그걸 또 누가 눈 감아준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죠. 정말 들을 것 없었습니다. 초슈퍼 예산을 그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되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감 중인 김웅에게도 10월 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가 손준성에게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조속한 출석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이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공약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월 150만 원을 받는 청년 플러스 통장을 지급한다. 노령층이 원할 경우 75살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은퇴자 뉴 스타트 운동이 바로 이 노동개혁의 골자입니다. 그게 노동개혁입니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이 노동개혁의 요체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승민은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요체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걸까요? 유승민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가 청년 플러스 통장을 제안하며 한 말은 좌파 진영에서 익히 듣던 말이었습니다. 누구는 해외 영어 연수를 가고 누구는 알바에서 토익 학원비조차 벌기 힘든 현실에서 청년 플러스 통장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들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편가르기는 좌파의 전유물입니다. 그 편가르기가 지금 이재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까요?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